제일 많은 게 마츠시다 그룹이 마츠시다가 10%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다 논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재벌들도 그 소유 지분을 줄여라. 그래서 재벌들이 그때 소유 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예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왜 적은 지분으로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걸 보니까 이제 순환출자다 아니면 지주회사다. 지주회사 아니면 순환출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주회사 가는 것도 예컨대 부채 비율을 200%로 돼가는데 그걸 100%로 낮춰야 된다. 이 계속해서 족쇄를 채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출자를 갖고 예컨대 삼성그룹이 예를 들까요?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만들어서 실패를 하니까 자기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의 지분을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한 3조원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고리가 자연히 삼성생명의 지배권이 없어지고 에버랜드가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 나중에 그 고리 끝에 가서 삼성카드 지분이 왜 또 취득하게 됐느냐. 주황일부를 분리하려 하다 보니까 그래 돼버린 겁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행정권 때문에 그래 돼버린 거거든요. 삼성그룹 자체가 이렇게 순환출자를 하려고 의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순환출자 막아라. 아마 삼성그룹은 거의 순환출자 고리 끊는데 뭐 큰 비용 안 드니까 뭐 언제든지 넉넉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다? 이게 과연 선도덕이냐? 뭐 가공자본 만들어낸다는 전 세계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프랑스든 소위 자본주의 민주국가 중에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나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순환출자 여기서 뭐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서 해보자면 에버랜드가 지주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 에버랜드의 주식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죠.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또 다시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계열사들끼리 자본을 늘려간다. 그럼 결국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늘린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런데 또 상당히 선의로 그걸 해석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뭔가 그 조금 이 순환출자를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전제된 생각이 있으시네. 그런데 A기업이 B기업에 출자를 하게 되면 장부상으로는 그에 나오는 게 가공자본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 가공자본은 어떤 식의 출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느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A, B, C인데 과거에 우리는 상호 출자를 갖고 금지를 했죠. 이 상호 출자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A, B, C, D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하나 A가 있으면 이거 하나 지주회사 역할이에요. 네. 근데 D가 다시 A로 오면 이게 순환 출자가 돼버리거든요. 이 자체의 고리가 과연 이것이 위험하고 뭐 가공자본이고 적은 돈으로 한다는 그건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와장창 다 무너져가지고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 지금 우리 그 대기업 집단의 구조가 순환출자가 만들어진 구조가 이렇습니다. 다 그 채무 지급 보증이 단일 기업에 딱 한정이 돼가 있습니다. 법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도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순환출자 금지 추총제 이런 문제를 제일 처음에 들고 일어나서 전부 다 제안을 하고 막고 한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 아니고 전두환 정권입니다. 그걸 누가 풀었느냐? 김대중 정권이 풀었어요. 왜 풉니까? 바로 일자리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의 괜찮은 기업들이 외국에 뺏기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애초에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순환출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현실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순환출자라는 것이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지금 이게 악용이 되고 있냐면은 문제는 이래요. 지금 모든 재벌들이요. 지금 재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기업이란 그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왜 재벌이라는 이야기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제는요, 재벌 일가는 또 자식들도 많이 나요. 뭐 손자, 며느리 그래갖고 얘들한테 다 기업들 하나 주는 아주 좋은 이 합법적인 방식이 순환 출자라는 겁니다. 그 소위 문어발식이에요. 그래 놓고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일값도 몰아주기로 합니다. 바로 회사를 키워버려요. 상장 회사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경제인들이 상장 기업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자살하고 진짜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한번 움직였다 하면은요, 자기들만 잘 되면 좋겠어요. 박수 쳐주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인근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새롭게 사업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러면서 경제는 아주 황폐화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전면에서 이야기했던 중산층이 살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병폐가 있다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식을 해야죠. 제가 전면에서 말하는 그 이해는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슨 순환 출자 부분을 갖다가 이것은 미국이나 가능한 일이고요. 우리는 또 우리 경제 환경의 새로운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는 정경유착이라는 그 과거 역사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 재벌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수감된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의아스럽고 9시 뉴스에 나와요. 법을 위반했다고 수감된 것이 왜 뉴스에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그 사실 진작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서 재벌 때리기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가하자는 거 아니라 자기 계획에 시간도 주고요.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이, 저도 그런 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제 민주화라고 이야기했으면 경제 민주화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니까. 물론 이제 후보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보여주는 것보다도 국민들한테 뭐 정수장학회라든가 5.16 그다음에 NLL 발언, 이게 더 뭔가 선거에다 어필하니까 좀 이러고 있습니다. 선거 전공이가 어쩔 수는 없지만은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놔둔다면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폐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 대책으로서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새누리당의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새누리당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경제 민주화 한다는 거 당내에서 계속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거기는 경제 민주화 못 합니다. 정책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양에서 경제 민주화 불가피하다는 게 박 교수님의 입장이시고, 그러나 이제 구체적 공약이 지금 미흡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거리는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